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테슬라 빨간불. 테슬라의 부진이 또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밤사이에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분위기가 테슬라에서 중국 전기차로 좀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 사실 큰 지금 골칫거리 문제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테슬라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희 모닝벨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밤사이 나온 1분기 딜리버리 인도량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계속해서 오를 줄만 알고 또 계속해서 늘어만 나기만 했던 지난 4년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8.5%나 감소하고 또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것이 뉴욕 증시에 상당히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딜리버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매출과 어떻게 다르냐? 이 대목을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딜리버리라는 것은 공장에서 일단 실어내는 거, 대리점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일단 보내는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물건이 팔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물건이 팔려야만 그게 외상이든 현찰이든 그때 매출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딜리버리 감소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매출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왔습니다. 가격을 인하하면 통상적으로 매출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가격 인하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 선행지표인 인도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당히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수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 테슬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변수가 큰데요. 중국에서 일단 안 팔립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지금 시장 포화 상태에서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덤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때 잘 나가던 전기차의 성장세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 주자였던 테슬라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머스크의 리스크 이런 것도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X라는 SNS X 한때 트위터로 불렸죠. 이 트위터가 잘 안 되면서 그 트위터에 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트위터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 매도의 압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악재 또 거기다가 지금 오픈 AI를 원래 머스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빠져 있고 지금 특별히 어떤 새로운 AI의 동력이 없다. 이런 문제. 이제 또 하나는 테슬라의 차가 중국 차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기능이 다른 데보다 좀 앞서 있다. 중국 차보다는 앞서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자율주행차 이게 잘 안 된다 하면서 애플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이 시장의 그 애플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불안한 생각.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의 샤오미가 SU7을 출시하면서 테슬라가 더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특히 샤오미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SU7은요.
배터리 충전 한 번 충전량이나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 면에서 테슬라의 보편적인 모델을 이미 능가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테슬라보다 대폭 싸졌거든요. 뭐 이런 대목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물론 뭐 머스크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곤경을 혁신으로 넘어선 머스크이기 때문에 반전의 카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머스크는 좀 잠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JP 모건 경고. 시장에 지금 대규모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JP 모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통해서 플래시 크래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계단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오늘 시장이 떨어져서 그런지 상당히 무게감이 있게 들립니다. 예, JP 모간이라는 곳은 뉴욕 증시에서 흔히 월가의 황제 은행으로 불립니다. 네.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또 시장 지배력, 영향력도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뭐 그런 면에서 JP 모간의 보고서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주가에 대해서는 오른다, 내린다 여러 설을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100%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JP 모간의 최근 내용, 자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랠리가 예고 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 계단식 플래시 크래시라고 했는데요. 플래시라는 게 이 카메라에 후라시가 터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 계단식이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뭐 지수가 500포인트 또 두 번째 500포인트 성큼성큼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그 우려의 근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PBR, PER, 특히 PER 지수, 주가 수익 비율, 네. 결국은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PER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뭐 거의 7배, 8배가 높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PER 지수가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수익보다 10배 정도 되는 것을 일반적인 상태에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70배, 80배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그런데 좀 우리 시청자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예상 기대 수익률을 기초로 한 주가 수익률은 낮다라는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왜 혼선이 생기냐면요. 주가는 현재의 주가입니다.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 이익을 두는 게 PER 지수인데요. 네. 그 이익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주가보다도 상당히 계산하는데 좀 늦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가는 현재의 주가인데 수익은 1분기나 그 2분기 전의 수익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미 확정치를 가지고 했을 때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가 수익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러면 분모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는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게 금리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잡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는 올해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 있는 예상 수익이
문자 그대로 예상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의 PER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JP 모간의 플래시 크래시 우려를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JP 모간의 플래시 크래시 일시 붕괴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예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나타난 수익을 기준으로 한 PER 지수, 그 주가 수익 비율로 밸류에이션, 기업의 어떤 주가 가치를 따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도 뭐 늦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국제 유가 발작, 밤사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영국의 브렌트유는 거의 90달러 선에 육박을 해버렸는데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였던 가장 큰 요인이 국제 유가의 안정이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70달러 초반으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요게 여러 가지 제조업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 특히 기름값, 휘발유값 등에 반영이 돼서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더 오른다면 전체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도 흔들리겠지만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걱정이 좀 돼요. 자, 그럼 국제 유가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또 이스라엘 때문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외교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동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와중에서도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이란이 여기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란이 참전하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유국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란이 영사관이 피격을 당했으니까 보복을 한다면 그렇다면 호르무스 해협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 유가가 이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유전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란 영사관을 때렸을까? 자, 미국의 그 싱크탱크 분석들을 좀 보면요, 네타냐후의 바이든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전쟁을 좀 빨리 끝내라 하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유엔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하마스에서 철수하라, 휴전을 하라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네타냐후가 성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이란이 뒤에서 배후가 하마스의 배후다. 그래서 이란 영사관을 때리면 이란이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다. 네. 이런 전략을 네타냐후가 그야말로 벼랑 끝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즉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각을 졌다가는 선거 자금도 모금이 안 되고 또 유대인 이탈이라는 이런 악재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이 대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부수 어떤 선택을 할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네. 어제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보복은 예고를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끈적한 고용. 시장의 관심이 금요일에 나올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에 쏠려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2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과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강한 고용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고용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고용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고용 지수가 조금은 좀 과열이 진정되는 기미가 생겨야 되는데, 자, 밤사이 나온 이 졸트 보고서, JOLTS라는 보고서입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비중을 안 두는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못지않게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 역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데요. 졸트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요. JOLT인데 JO는 Job Opening, 그러니까 구인, 사람을 얼마나 뽑겠다라고 모집 공고를 내느냐가 앞부분에 JO고요. 그다음에 LT는 레이버 턴오버인데, 그러니까 고용 일자리에 있다가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떨려난 사람입니다. 이건 실업하고는 좀 더 다른 거예요. 실업자는 자기가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계속 노력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하는데, 네. 이 레이버 턴오버는 고용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고용에서 떨려났다. 그럼 그것만으로 바로 JOLT 보고서에 올라갑니다. 자, 지금 구인 건수 875만 명인데요. 요게 코로나 직전에 얼마였냐면 750만에서 800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높다. 그러네요. 지금 자꾸 분석을 시장의 예상치에 자꾸 하다 보니까, 시장 예상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시장 예상이라는 건 뉴욕 증시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단 말이죠. 그것도 참고를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750만에서 800만인데 지금 850만이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 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그 구인 건수 850만 명을 지금 뽑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떨려난 JOLT에서 레이버 턴오버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요게 1.2배 정도 되는 것이 평상시 적정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보고서에 보면 1.4배, 쫓겨난 사람은 1명인데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1.4건이란 말이죠. 네. 이 얘기는 40%의 초과 구인 지금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이 여전히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끈적끈적하다, 이래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인데, 최근에 고용이 이렇게 빨리 안 꺼지면서 스티키 어떤 그 레이버라는 끈적끈적한 고용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신규 일자리나 실업률도 우리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이락개미 눈물. 요즘 일본 엔화 강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엔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죠? 예, 일본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요즘 속이 많이 쓰리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잇따라 되고 있는데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일본 엔화가 피벗이 될 테니까 지금 싼 일본 엔화를 사라. 네. 그다음 일본 엔화를 그냥 사는 것은 별로 투자 수익이 높지 못합니다. 수수료가 워낙 높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으로 일본 엔화, 그러니까 일학개미가 돼서 일본 엔화에 투자하되 그 돈으로 미국 국채 ETF를 사라. 일본에서 미국 국채 ETF를 사면 네. 엔화 상승분의 환율 시세 차익도 거둘 수가 있고, 또 국채가 미국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금리 떨어짐으로 인한, 금리가 떨어진다는 그 수익률이,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 올라가는 것에 이득,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 이런데, 지금 아주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일본 엔화도 작동이 안 되는데요. 자, 일본은 분명히 플러스 금리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가 변하고 있지 않다. 또 유럽이 오히려 지금 그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엔화에 투자하더라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와의 흐름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빨간불, JP 모건 경고, 국제유가 발작, 끈적한 고용 그리고 이락 개미 눈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